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라고 하면 보통 그리스 본토를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그리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크레타 섬의 문명이 이것이 그리스 본토로 넘어간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노아 문명, 크레타 섬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크레타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크레타를 정복한 미케네, 이 미케네는 그리스 본토 쪽에서 넘어온 거죠. 그리고 바다 민족의 공격, 방화로 인한 암흑 시대가 몇백 년간 지속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의 특징인 도시 국가, 폴리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본토 그리스 문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지중해라고 하고, 왜 지중해냐? 땅으로, 육지로 둘러싸인 가운데 있는 바다다. 그래서 지중해죠. 그리고 이 지역이 에게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흑해죠. 흑해. 요 위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그런데 초기의 문명은 이쪽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쯤 되겠죠? 여기에서 문명이 발생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늦었지만 이집트에서도 문명이 발생하죠. 이 두 지역의 문명이 여기가 크레타 섬입니다. 확대한 그림이 이것입니다. 이 크레타 섬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고 다시 이쪽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미케네, 여기가 미케네 지역인데 여기에서 크레타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 본토에서 권력이 시작되는 거죠. 통틀어서 이쪽 지역의 문명, 여기는 이집트 문명이고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이쪽 지역의 문명을 에게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바다 이름이 에게해예요. 처음에 미노스 문명, 미노스. 자, 여기가 이 섬이 크레타 섬인데 그 왕이 유명한 왕이 미노스 또는 미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노스 문명, 미노아 문명 또는 이 섬의 이름을 따서 크레타 섬이라고 얘기하는 크레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미노스 문명이든 아니면 미케네 문명이든 이 시기는 다 청동기 시대입니다. 미노스 문명이면 기원전 2000년 정도부터 시작돼요. 문제는 이 각 문명의 시기는 학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미노스 문명은 이 시기에 이루어진 문명인데, 자, 우리나라 삼국시대면 몇 년이죠? 6세기였죠? 고구려 3세기, 뭐 4세기, 5세기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토록 그만큼 오래된 문명들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오래된 것은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지만 그 뒤에 미케네가 한꺼번에 정복하는 게 아니죠. 처음엔 교류를 좀 하다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교류를 하다가 나중에 정복하는 거죠. 청동기 시대인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 본토 여기에서 각 지역마다 폴리스를 세우면서 이 지중해 전역에 그리스의 힘을
도시국가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넘어가고 다시 그리스를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를 누른 것이 로마죠. 그럼 미노스 문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이 섬을 중심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다고 해요. 특히나 유명한 것은 바로 요 지점, 요 빨간 점, 여기가 크노소스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과연 궁전이냐 신전이 아닌가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전 안에는 아주 뛰어난 프레스코 화랑, 그 다음 WC 워터 클로셋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빼내기 위한 배수로도 있어요. 인간이 밀집해서 살다 보면 더러워진 물을 배수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돕니다. 그러니까 배수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의학도 공중위생도 발달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예수는 어떠냐? 다음 장에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자유롭고도 세련된 미적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는 뭐가 있느냐? 선 문자를 사용하는 거죠. 선이라는 게 라인이죠. 선으로 된 거. 근데 이 뜻이 무엇인가는 아직 해독이 되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미노아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거죠. 미궁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때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이 미궁은 여기 보세요. 요거 쌀미자죠. 왼쪽에 밑에 붙은 거 이것은 책받침변이라고 해서 길 걷다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헤맨다는 뜻이에요. 길을 잃은 아이를 뭐라고 하죠? 미아라고 하죠. 미아. 그 다음 정신이 달아나는 것, 정신이 혼미하다. 궁은 궁전이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궁전. 이것이 미궁입니다. 그러니까 미궁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빠져나올 길이 없다.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길은, 그렇게 복잡한 길은 미로라고 얘기합니다. 미로. 자, 이게 미로죠.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헤매요. 미로입니다. 이 미궁과 관련 있는 것이 누구냐? 미노타우로스죠. 이것이 머리가 소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몸은 사람이지만 머리가 소 모양인 미노타우로스고, 이것이 바로 테세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미노스 왕, 그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바칠 훌륭한 소가 없다고 하자, 이 당시에는 소가 그 황도로 보면은 소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약 1250년마다 황도의 주기가 바뀐다고 하는데 이 시대는 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상 숭배를 해도 소, 황금소를 많이 다루어요. 어쨌든 신에게 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훌륭한 소가 없다고 하니까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하얀 파도로 하얀 황소를 만들어줬는데, 그 미노스 왕의 왕비가 이 소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걸 아까워하니까 미노스 왕이 그 소를 제물로 바치지 않고 다른 소를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세이돈이 뿔따고 났죠. 아니, 이것이 내가 기껏 훌륭한 소를 만들어줬는데 그걸 나한테 제물로 바치지 않고 별 볼 없는 소를 제물로 바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포세이돈은 그 소가 미쳐서 날뛰게 하고, 한편으로는 왕비가 그 황소와 사랑에 빠지도록 해서, 그래서 그 둘 사이에 태어난 황소와 왕비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죠.
이 이름이 미노타우로스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자라면서 사람들을 잡아먹으니까 미노스 왕이 이 미노타우로스를 궁에 가두고, 그럼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당시 이 크레타가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테네 뭐 이런 나라들 다 그때는 별 볼 일 없었죠. 비리비리했어요. 작은 도시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특히 인구가 많은 이 아테네에서 소녀를 바치라고 해가지고 그 소녀들을 이 먹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뿔따고 나죠.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이 미노타우스를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이 미궁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실을 풀어가면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왜 실을 풀어요? 나중에 나올 때 그 실을 따라서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탈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지만 그래도 포세이돈은 신인데 신이나 돼가지고 그 재물을 다른 소로 바꿔서 바쳤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나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미노스 왕비를 소랑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거기서 또 애가 태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스의 신들은 초자연적인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은 지니고 있지만 신으로서의 인자함이나 이해력, 공감력 이런 것은 없어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거기 등장하는 신들은 전부 보통 인간과 똑같은 감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마치 인간인 것처럼. 그것이 신조차도 인간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그리스 신의 특징입니다. 그럼 초기 미노스 문명에서 지금 유물로 남아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 이런 정도죠. 특이하게도 이 크노수스 궁전은 붉은 기둥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게 기원전 1900년 경입니다. 정말 엄청 오래됐죠. 그 궁전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조사해서 복원한 상상도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궁전이 입구가 여기래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궁전은 1300개 이상의 방으로 되어 있답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붉은색 기둥과 화려한 벽화를 갖고 있대요. 자, 이 시대는 아까 황도상으로 소의 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구 널뛰는, 그래서 소를 타고 가는 사람이 뒤집어지는 모습입니다. 널뛰는 소를 벽화에 그려놨어요. 근데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리스 본토에서는 제우스의 상징이죠. 제우스. 지금 돌고래의 모습, 돌고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애교머리라고 하나요? 상당히 세련돼 보이죠? 이게 4000년 전의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프레스코아로 남아있는 거예요. 화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허물어졌지만 이것이 어떻게 생겼겠느냐? 이렇게 가운데 통로가 있고 양쪽에 프레스코아와 붉은 기둥이 있었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죠. 그럼 프레스코라는 건 뭐냐? 이 프레스코는 이태리어예요. 영어에서는 프레쉬입니다. 과일을 그대로 껍질째 짜서 만든 주스가 프레쉬 주스죠.
신선한, 이제 막 짜낸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프레스코아라는 건 뭐냐? 자, 석회를 물에다 갭니다. 그런 다음에 벽에다 발라요. 그리고 이 석회가, 젖은 석회가 마르기 전에 물감을 칠해야 됩니다. 물감을 칠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물감이 이 석회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이것이 오래 보존돼요. 오래. 그래서 그 젖은 상태에, 프레시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태리어로 프레스코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석회라는 건 뭐냐? 이건 지금 전주 한옥마을의 그 사진인데, 여러분들 한옥집들 보면 벽에, 바깥벽에 이렇게 흰색을 칠하죠. 이게 석회입니다. 석회를 제일 바깥에다 바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벽에다가 모양을 내기 위해서 바르는 걸 미장이라고 하는데, 미장. 우리는 이 석회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싼 걸 바르면 좀 부티가 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옥 겉면은 이렇게 석회를 바릅니다. 어떤 집은 지붕이 쪽에 있는 석가래 바로 위에는 진흙이 있는데 그 진흙 겉면을 석회로 바르기도 합니다. 이 석회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 석회암 있죠? 바닷속에 퇴적됐던 거. 그거를 불을 떼고 그 석회암을 올려놓으면 열을 받으면 그 석회암이 하얗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 태운 석회를 뭐라고 하느냐? 소석회라고 합니다. 소는 태운다는 뜻이에요. 소각하다. 소주. 불을 태워가지고 증류를 해서 나오는 술이 소주죠. 소주. 증류수가 소주입니다. 그래서 그 석회암을 태운 것, 그래서 가루로 만든 것을 소석회라고 하는데 이 소석회를 물에 개어서 바르는 것이 바로 석회입니다. 이것이 프레스코의 어원이다. 이 시기에는 황소가 많이 등장해요. 지금 이것은 뭐냐? 자, 황소죠. 황소인데 사실은 황소는 제우스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이 제우스는 그렇게 여자를 탐했던 거 봐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페니키아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곳. 페니키아 공주. 페니키아가 나중에는 튀니지, 북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어요. 상당히 막강했던 나라입니다. 페니키아. 그리고 이 페니키아가 지금 알파벳의 영어 알파벳의 원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여간 그 아름다운 이 공주를 납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쁜 소의 모습으로 다가가니까 공주가 예쁘다고 만져주니까 얼른 공주를 등에다 태우고서 달리는 거죠. 뛰어내릴 수가 없잖아요. 이 공주 이름이 뭐냐? 에우로페입니다. 에우로페. 에우로페. 에우로페는 페니키아의 공주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납치해가지고 도망갑니다. 이 에우로페의 이름이 영어에서 뭐가 돼요? 유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란 말의 어원은 바로 이 여자의 이름입니다. 이 공주의 이름, 에우로페. 그리고 지중해 지역이니까 당연히 바다의 신이 등장하죠. 포세이돈이 자주 나타납니다. 포세이돈의 상징은 돌고래예요. 돌고래는 그 상당히 인간 친화적이고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사람을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이 돌고래는 그 인간을
바다에서 인간을 안내하는 안내자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이것이 바로 아테네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손에 삼지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세이돈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 분수대들을 볼 수 있는데, 물이 흐르는 곳은 이 돌고래가 많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즉 분수대라고 하면, 유럽의 분수대라고 하면 포세이돈, 삼지창, 그리고 포세이돈을 상징하는 게 말입니다. 말. 그리고 돌고래. 이것이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결합하기도 해요. 그래서 말, 돌고래, 삼지창은 포세이돈의 상징이다. 자, 이것은 그 당시 미노스 문명에서 사용하던 토기입니다. 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 이것이 이쪽 부분이 주둥이가 되고 여기가 손잡이가 되겠죠. 문양이 어때요? 문양이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것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만들어진 토기입니다. 토기와 도자기는 달라요. 토기는 가마가 없이 그냥 그 노천에서 나무를 떼가지고 굽는 것이기 때문에, 노천에서는 기껏해야 800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대요. 그러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서는 구리와 주석 또는 아연을 섞어서 청동을 만들 수 있었지만, 철기로 넘어가는 것, 쇠를 만들려면 1200도를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당시에 1200도를 어떻게 내느냐? 그 1200도를 내는 것에 성공한 것이 히타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히타이트.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 북부에서 이집트와 힘을 겨루었던 히타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도자기가 되지 못하고 800도에 해당되는 토기입니다. 토기. 그럼 그 뒤로 있는 미케네 문명은 뭐냐? 미케네라고 하는 말은 요 지역, 요 도시 이름이 미케네입니다. 당연히 크레타 문명이 이쪽으로 영향을 주었겠죠. 그래서 이 미케네 문명은 이게 히타이트 설기를 만들었던 히타이트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요 지역이 히타이트 지역이에요. 튀르키예 북부. 그런데 미케네 문명에서도 그전에는 성곽이 없었는데, 성으로 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케네부터는 이렇게 성을 두른 겁니다. 성벽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가장 중심되는 문 위에 이렇게 두 마리 사자의 모습을 조각해 놨어요. 이 커다란 돌을 조각해서 이 문지방 위에다 올린 겁니다. 사자는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에서 가장 용맹한 동물이죠. 백수의 왕이라고 합니다. 백은 100백자예요. 수는 네 발 달린 동물, 즉 짐승이 수입니다. 그래서 들짐승을 뭐라고 그래요? 야수라고 하죠. 야수. 미녀와 야수. 그런데 희한하게 생긴 동물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수라고 얘기하죠. 괴수. 동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유럽 이쪽에서는 사자는 용맹함의 상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지금도 사자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불을 뿜는 사자. 체코의 국기라든가 이런 각 나라의 국기를 보면, 영국도 그렇고 사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용맹함을 상징하는 거죠. 반면에
동아시아에서 사자는 깨달음,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 진리를 표현하는, 진리를 전달하는 그 소리를 사자후라고 해요. 후, 목소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사자와 동양의 사자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자, 미케네가 여기라 그랬죠? 그때 이제 막 스파르타도 생기고 뭐 아테네도 생기고 막 이래요. 도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이 그리스 본토에서, 그리스는 먹고 살 게 없어요. 땅이 워낙 척박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것은 올리브를 키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지중해 각 지역에 교역을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자기들의 정착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 트로이가 있죠. 트로이는 여기입니다. 요게 에게해고, 이것이 마르마라 해고, 이것이 흑해입니다. 이때는 청동기 시대인데 구리는 곳곳에서 채굴이 되지만 이걸 섞어야 되는데 이것은 흑해에서만 채굴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청동기를 만들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 좁은 통로를 해협을 거쳐가지고 마르마라해를 거쳐서 다시 보스포러스를 건너서 흑해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 트로이는 이 좁은 길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지금 이란이 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석유라든가 이런 배들이 드나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과하려면 돈을 내라. 통행세를 내야 되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트로이는 이 중요한 자리를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역도 하지만 통행세도 걷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부강해진 폴리스 중에 하나가 바로 트로이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트로이의 둘째 아들 파리스가 그 스파르타 왕의 부인을 훔쳐서 트로이로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트로이 전쟁이에요. 이때 아킬레스가 참전을 하죠. 그 여러분들 한 10몇 년 전에 영화 트로이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킬레스 건인데 건은 뭐냐? 자, 오른쪽은 건강할 건자입니다. 근데 왼쪽에 들어간 것이 고기 유개예요. 그래서 몸과 관련된 겁니다. 힘줄 건자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다리, 이건 뭐예요? 이 붉은색 부분은 근육 덩어리죠. 그래서 근과 건은 다릅니다. 이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하자면 알통이고, 알통. 건이라고 하는 건 요 줄이 매우 질기고 단단한 여기가 바로 아킬레스 건입니다. 아킬레스 건. 여러분들 소고기 등심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그 고기 한가운데 노란색 나는 아주 질긴 것들이 붙어 있죠. 그것이 건입니다. 힘줄이에요. 힘줄. 오래 끓이면 부드러워지면서 맛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미케네에서 황금 가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황금 가면 보면 무엇이 생각나요? 예,
앞에서 배웠던 투탕카멘의 죽은 다음에 얼굴에 씌우는 데스 마스크, 데스 마스크 생각나죠? 이집트의 그 미이라 위에 씌워주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두껍지만 여기는 황금이 그 정도가 안 되나 봐요. 얇은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가면의 주인이 누구냐? 아마 아가멤논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데 아직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는 앞에서 선 문자를 봤죠. 그런데 이 미케네의 문자는 조금 더 달라졌어요. 단순한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것은 지금의 그리스 문자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요것이 오메가입니다. 중학교에서 전류를 배울 때 옴이라고 배우죠. 옴. 저항의 크기. 요것이 바로 오메가. 그것을 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당 다니는 사람들. 나는 주님이 그랬다 그러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 즉 문자 제일 처음과 끝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즉 나는 모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알파요 오메가니라. 근데 모양을 보면 요 모양은 이거 비슷하기도 하고 요거 비슷하기도 해요. 이게 지금 영어에서는 P로 바뀌는 겁니다. P. 소피아 할 때 그 P예요. 그리고 요것은 Y자처럼 생겼죠. 입실론. 이 과학에서는 사용하는 기호가 다 발음을 그리스 알파벳 발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델타, 윕실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선문자는 지금은 해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미노스 문명에서는 사용했던 글자는 해독이 안 됐지만 이것은 해독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 글자는 다시 동유럽으로 전파되는데 그리스의 수도사였던 키릴 형제가 동유럽 쪽은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동유럽의 체계 음운 체계에 맞춰서 글자를 새로 더 추가해서 만들었는데 그 문자를 키릴 형제 이름 따서 키릴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리아라든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루마니아는 영어 알파벳을 씁니다. 이런 나라들은 바로 그리스 문자를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키릴 문자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 시대 말기에 철기 문화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가 히타이트 문명 시기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히타이트로부터 철기를 수입한 거겠죠. 자, 히타이트는 아까 이것은 미케네의 사자의 문인데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히타이트 수도인 하투샤 거기에 성이 있는데 이렇게 사자의 문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규모가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스핑크스 문도 있습니다. 스핑크스 머리, 날개, 사자의 몸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섬에 있는 이런 정도의 크기와 대륙에 있는 크기는 아예 규모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되게 작은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이 매우 신기한 일이죠.
이 미케네 문명의 뒷부분에 있던 그 사건이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신화와 역사가 막 뒤섞여 있어요. 이 트로이 전쟁은 처음에는 다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화, 영웅 신화다라고 생각했는데 19세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20세기 초에 독일의 슐레이마라는 사람이 이 트로이 이 지역을, 여기가 트로이입니다. 이 지역을 발굴해요. 그래서 신화가 역사적 사실로 바뀝니다. 이 신화로 전해지던 당시의 얘기가 뭐냐면 황금사과인데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펠리우스가 결혼을 하는데 에리스라는 여신이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에리스가 황금으로 된 사과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글을 써서 그 결혼식장에 던졌다는 거죠. 근데 그때 결혼식에 참석한 헤라는 그 제우스의 부인입니다. 아테나, 전쟁의 여신이죠. 그리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셋이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트로이의 두 번째 왕자 파리스, 영화 트로이 2004년 20년 전의 영화네요. 파리스 이고 이 여자가 파리스가 납치해 온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입니다. 납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둘이 동의했으니까 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요 그림은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 파리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목동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버려진 자식 누가 훔쳐가서 훔쳐갔지만 사실은 왕자였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트로이로 데려가는데 이 목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파리스 그리고 그 옆에 전령 헤르메스. 왜 전령이냐면 소식을 전하는 게 전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리스한테 야 이런 게 있어 하고 이제 그 전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요것이 헤르메스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스가 서로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러면 알몸을 보여줘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의 여신이 이제 알몸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헤라는 야 내가 너한테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너한테 다 줄게 라고 꼬셨고 아테나는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너에게 줄게. 그게 바로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입니다. 그래갖고 헬레네가 같이 도망가는 것을 이 아프로디테가 도와줘요. 그래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트로이 전쟁에 아킬레스가 참전하죠. 이 아킬레스는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나는데 그 엄마인 여신이 자기 아들을 영생불사의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갖고 절대로 죽지 않는 그 물에다가 그 아킬레스 어린 아기인 아킬레스를 물에 담그는데 그러면 담그려면 뭔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발 뒤꿈치 여기를 잡고서 담갔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는 절대로 칼을 맞아도 화살을 맞아도 안 죽는데 유일한 약점은 바로 여기죠. 아킬레스의 건.
그래갖고 이 트로이 전쟁에서 이 아킬레스 건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는 거로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영화 트로이에서 보여줬던 트로이 성이에요. 앞에가 바닷가고, 자, 트로이 성 앞에가 바닷가죠. 여기가 매우 좁습니다. 여기만 딱 막으면 어떤 배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역 중심에 이루겠지만 통행세를 받으면서 지금 요 지역인데 요걸 확대한 겁니다. 여길 지나서 마르마라해를 지나서 흑해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 국가가 됐던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세 개의 사과가 유명합니다. 바로 이 파리스의 사과가 유명하고, 그 다음 로빈 훗 아시죠?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쏘아서 맞춘, 그래서 로빈 훗의 사과. 이것은 폭정에 저항하는 상징, 정의의 상징으로 쓰이는 것이고, 그 다음 뉴턴의 사과가 있죠.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찾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그리스의 그 신화들은 신화와 역사가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트로이 전쟁이 헬레나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겠느냐? 별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 지역 트로이는 해상 무역의 거점이면서 동시에 통행세를 받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케네는 이제 그리스 본토에서 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나라였죠. 물론 이제 스파르타도 점점 강해지는 나라였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미케네 쪽에서 그리스 본토 쪽에서 여기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봐야 될 조각상이 있죠. 이게 라우콘의 군상이라는 조각인데 매우 뛰어난 그리스의 조각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인간을 매우 긍정적으로 봤어요. 특히 인간의 근육의 아름다움을, 그래서 뭐 투창이라든가 원반 던지기라든가 이런 그리스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 조각들은 다 인간 근육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동작들입니다. 그런 자세들이에요. 그럼 이 라오코는 뭐냐?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미케네 편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안 끝나니까 얘네들이 이 목마를 밖에다 놔두고서 마치 철수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트로이 성 안에서는 쟤네들이 놓고 간 거야. 멋있는데 성 안으로 갖고 오자 라고 했죠. 그런데 그 당시 신관, 각 도시마다 점쟁이 신관들이 있죠. 라우콘이 목마를 성 안에 들이면 안 된다고 결사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지금 여기 보입니까? 바다 뱀이 신관 라오콘과 그 두 아들을 바다뱀이 똘똘 감아가지고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매우 표정들이 적나라하지만 사실은 하필이면 왜 이런 자세냐? 인간의 모든 근육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 조각들은 인간의 근육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 문화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프레스코화죠. 미케네 시대면 기원전 12세기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200
년 전에 미케네 여성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미노스 문명의 프레스코아에 비해서는 약간 더 살이 통통하죠. 그때 사용했던 토기인데 이때부터 약간씩 붉은색이 토기에 나타납니다. 붉은색이. 이것이 이제 그리스 본토로 넘어가면 붉은색과 검은색을 쓴 그래서 오칠을 한 그런 토기들이 나타나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 본토에서 존재하던 도시국가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것이 크레타 섬이고 여기에 크노소스 궁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의 터키인데 터키에서 에게 쪽도 다 그리스 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트로이예요. 좁은 해역을 거쳐서 흑해로 가는 거죠. 여길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보스라고 하는 것은 소란 뜻이고 포러스라고 하는 것은 건너다란 뜻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리스 신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2세기 끝부분에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바다민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집트의 경우에도 쑥대밭이 되는데 지금 이 불꽃의 정도를 보면 이집트는 그래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곳이 공격을 받은 것은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1250년 전 그리고 지금 카이로 옛날에 알렉산드리아 이곳은 기원전 1175년 전에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역사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바이킹족이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 그리스에서 평야가 있는 유일한 지역이 이 스파르타 지역입니다. 이 스파르타는 이 북쪽에서 넘어온 이주민이에요. 그래갖고 원래 살던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들을 지배합니다. 이들을 도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리아인. 그런데 이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그 원래 살던 사람이 이주해온 스파르타 그 어른 남자의 10배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는 워낙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막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7살 때부터 강압적으로 집단 교육을 시킨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30이 넘어야 결혼할 수 있고 왜? 대부분 전투병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15명 단위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왜냐? 옛날에 전투를 할 때 기본적으로 15명이 한 단위예요. 그러면서 또한 남자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면 그러면 지금 이 스파르타에는 남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전쟁을 나가는 사이에 일어날 반란에 대비해서 여자들도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스파르타도 도리아 민족의 한 종류인데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죠. 이 외래 민족인데 이들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기둥을 세우고 위에 편편한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지붕을 올렸던 거죠. 이렇게 생긴 양식을 도리아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양식이 이오니아 양식이고 그 다음이 코린트 양식입니다. 이것은 다음 로마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게 아테네죠. 아테네가 있고 전투력 하면 스파르타죠. 예. 아테네는 그 유럽은 각 도시마다 자기들을 수호해주는 수호신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네를 보호해줄게 그랬는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경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은 그 당시엔 소금이 매우 중요했잖아요. 바닷물을 증류해서 소금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세이돈은 내가 너희한테 소금을 줄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살던 사람들은 그 아테네를 선택했어요. 아테네 여신을. 그래서 아테네 여신은 자기를 뽑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선물로 올리브 나무를 줬습니다. 올리브는 한자로 감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람나무라는 말이 나오죠. 올리브 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는 땅이 매우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스파르타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 올리브는 뿌리가 굉장히 땅속 깊이 들어간답니다. 이 그리스 지역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비가 내리지만 여름에는 사막 기후예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대부분 나무는 죽지만 이 올리브는 땅속 깊이까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살아난다는 거죠. 뿌리가 깊어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올리브 나무는 1000년을 산대요. 1000년.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은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올리브, 키울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들고 지중해 곳곳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면서 폴리스를 세운 거예요. 지금 이 파란색 이것이 여기가 그리스 본토고 이것이 지금의 이태리죠. 이 지중해 연안 곳곳에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세웠던 겁니다. 그 다음 지구과학 시간에는 이 올리브는 이제 색깔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색깔을 지닌 돌을 감람석이라고 합니다. 올리브가 올리브지만 감람석은 올리빈이라고 발음해요. 이게 이제 감람석의 원석인데 원석이라는 것은 원래의 돌, 즉 가공하기 이전의 돌을 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빛이 나기 때문에 이 돌을 감람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약간 색깔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원래 올리브는 이제 검은색도 있고 나중에 개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인 색이 바로 이 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살던 사람들은 그 아테네 여신의 선물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예 도시 이름을 이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라고 붙인 거죠. 그리고 그 아테네의 가장 높은 곳에 그 신을 모시는 신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것, 아크로는 공중이란 뜻입니다. 공중도시, 즉 아주 높은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공중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통 때문에
유럽의 그 국가들은 로마 시대도 그렇고 그 뒤에도 신전은 가장 높은 곳에 세워요. 아크로폴리스죠. 이 사진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 안에 다시 벽을 만들고 아테네 여신을 모셨습니다. 이 안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전 밖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돔 형식이 생기면서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리스를 한자로 쓰면 히랍이라고 씁니다. 히랍. 옛날 책에는 그리스라고 하지 않아요. 다 히랍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아테네가 이제 주변의 도시 국가들을 꼬시죠. 외적의 침입에 대입해서 우리가 연합 군대를 만들자. 그래갖고 아테네에다 본부를 만들면서 각 도시 국가에서 내는 돈을 아테네를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반발하죠. 야, 너네 뭐야? 왜 혼자 처먹어? 독식.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니까 아테네는 아테네 성 안에서 농성전을 벌입니다. 성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농성전이에요. 근데 그때 패스트가 퍼집니다. 패스트가 창궐해요. 창자나 골자는 둘 다 개사슴 녹변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개나 늑대나 이리를 가리켜요. 그래서 창궐했다는 얘기는 늑대 이리처럼 미쳐서 날뛰는 것. 이것이 창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이 바로 마케도니아에서 시작된 알렉산더죠. 그리스 문명, 특히 본토의 문명을 요약하면 아주 땅이 척박해요. 그리고 해안선이 매우 복잡합니다. 넓은 평야면 그냥 통합하기가 쉬운데 막 꾸불꾸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시국가가 발달하죠. 바로 이런 전통 때문에 지금도 올림픽은 도시 단위로 개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민주정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자유민만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누가 자유민이냐? 일단 성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남자여야 됩니다. 여자는 안 돼요. 그리고 시민입니다. 노예 안 됩니다. 결국 그리스의 민주주의 얘기하지만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일부의 민주주의인 거죠. 모든 사람의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스는 자유민이 모두 참석해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누구나 다 직접 참가해요. 예를 들면 누가 지가 좀 힘이 세다고 이게 독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독재자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독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투표를 해서 6천 명 이상의 추방 투표를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을 10년간 추방합니다. 국외로 추방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쓰여졌던 도편입니다. 도가 뭐죠? 도자기죠. 편은 조각. 그러니까 깨진 도자기, 쓸모없어진 도자기에다가 추방될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게 도편 추방제예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워낙 사회 인구도 많고 사회 구조도 복잡해서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대의가 뭐죠? 대의원처럼 대신 대표가 돼서 의논하는 것, 그들의 결정을 따르는 것, 이것이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보통 20만 명당 국회의원을 한 명을 뽑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대신 토의하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근데 민주정과 반대되는 말은 뭐냐? 왕이 다 지 혼자 결정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조선의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왕, 왕의 권력에 대해서 신하들의 그 견제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그 신하에 의해서 독살당한 왕들도 많아요. 그 다음 소수의 귀족이 지들끼리 연합해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귀족정. 이것은 과두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과의 뜻은 과는 드물다란 뜻이에요. 드물다. 지나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듬은 머리 두자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란 뜻입니다. 과두정이라는 것은 몇몇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과두정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 문명의 특징은 인간 중심의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신, 아테네, 헤라, 포세이돈 다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과 신화도 매우 인간적이고 사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의 기초가 그리스와 로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 그리스 로마는 라틴족입니다. 유럽은 세 개의 큰 민족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중해 연안의 라틴족과 그 다음 프랑스 독일의 게르만족 그리고 동부 유럽과 러시아의 슬라브족 이 세 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은 바로 그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이어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시기에 대표적인 사람 소크라테스. 지금 이것은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아테네 학당. 자, 아테네죠. 중심이 아테네. 학당을 그린 것인데 제목이 아테네 학당이죠. 이것은 이제 유럽의 학문과 철학이 바로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젊은 남자와 얘기하고 있죠.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들은 야, 결론이 이거야. 외워. 밑줄 쫙 외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진리의 깨달음을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진리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술 또는 산파술이라고 합니다. 산파가 뭐죠? 애를 낳는 것이에요. 마치 애가 나오도록 이렇게 길을 잡아주듯이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준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산파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Know thyself. 매우 자주 쓰이는 격언입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플라톤입니다. 이 서양 문화의 중심이 바로 플라톤과 그 옆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플라톤은 손가락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키죠. 뭐예요? 이데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데아라는 건 뭐냐? 그 사물이 갖고 있는 본질을 이데아라고 하죠. 예를 들면 자, 이거 삼각형 맞아요? 그럼 삼각형이라는 것은 각이 세 개이면서 세 변은 모두 다 직선이어야 되잖아요. 직선. 근데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이게 직선입니까? 이 선은 굵기가 달라요. 삐뚤빼뚤하고. 완벽한 직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데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데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보면 이건 삼각형이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본질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 비해서 지금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펴서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현실이 중요하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쪽은 본질, 이데아가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이쪽은 아니다. 현실을 봐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 학당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서양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학자들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이 본질이냐 현상이냐 이 논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조선에는 성리학이 있다고 했죠. 거기서 이제 이황과 이가 등장하는데 이황은 주리론이었어요. 이를 봐야 된다. 이가 바로 뭐예요? 이데아, 본질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는 이율곡이죠. 이율곡은 아니다. 현상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오늘은 미노아 또는 미노스 문명, 크레타 섬에서 시작된 문명, 그리고 그리스 본토에서 시작되는 미케네 문명, 그리고 바다민족의 침략으로 인한 암흑 시대와 이때는 기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대요. 일단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기록, 문화 이런 것이 파괴된 거죠. 그 말기에 폴리스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이 꽃피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